영 리더스 아카데미에 참여하시는 리더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어, 지금 뭐 당장 우리 사회를 이끌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은 또 앞으로 우리 사회를, 나라를 이끌어갈 분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소개한 이런 주제에 대해서 뭐 제가 다 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좀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하는, 한 시대에 태어나서 한 나라에 살면서 우리 미래를 어떻게 끌고 가면 좋을지, 이런 걸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특히 이제 우리 이 김병정 교수님한테 이 강의에 대한 요청을 받고 제가 선뜻 좋다고 말씀드린 게, 그 한 사회가, 한 나라가 발전을 하려면은 어, 두 가지의 그 뭐라고 그럴까, 자본이 함께 발전해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그러죠. 도로, 철도, 전화, 뭐 이런 등등, 학교, 병원 이런 시설들을 말하는 사회 간접 자본, 소셜 오버헤드 캐피털,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사회 간접 자본이 물리적인 거지만, 물질적인 거지만은 지금 여러분들이 같이 우리 하고 있는 이런 그 포럼이라든지 이런 아카데미, 이런 걸 통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우리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그리고 서로 다 상이한 정보나 지식을 공유하면서 거기에서 상식의 면적을, 서로 낳는 상식의 공유 면적을 넓혀가는 것이, 그리고 그게 넓어질수록 그 사회가 건전하고 잘 발달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걸 사회적 자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고 제가 같이 참여하고 있는 이런 사회적 자본, 즉 이 소셜 캐피털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좀 더 발전돼야 됩니다. 지금 우리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게 사리에 맞는지, 현실에 바탕을 두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자기 그냥 혼자 생각하는 이상만을 이야기하는 건지, 이런 거는 따지지 않고, 이 사람은 지금 어느 편에 있는 사람이냐, 누구 편에 쓴 사람이냐, 이런 잣대를 가지고 나눠지면은 그 사회는 소셜 캐피털, 즉 사회적 자본이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사회적 자본이 형성이 안 되면은 아무리 사회적 간접 자본 같은 게, 아무리 도로가 발달하고 철도가 발달하고 물질적 문명이 발달하더라도 그 사회는 결코 건전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미래에 앞으로 갈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그 시형 리더스 아카데미 같은 이런 그 포럼들이 아주 활성화되고 많이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여기 하면서 우리가 이제 흔히 우리 현재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 중에서 제가 왜 이 핵을 가진 북한하고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공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오늘 주제로 삼았는데, 지금 뭐 사실 우리 신문이나 방송이나 이런 거 보면요, 뭐 이런 데 지금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사람들의 관심은 이게 대통령 선거 누가 될 건가, 대장동 이거 어느 정도인가, 뭐 이런 문제에 다 이 모든 정신들이 집중해가지고 있는데, 흔히 말씀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동네에 불이 나도 누군가는 뒷산의 언덕에 올라가서 불난 것 말고 주변에 지금 어떤 침범은 없는가, 더 위험은, 다른 위험은 없는가, 도둑은 없는가, 이런 걸 살펴야 되는 이런 그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들 많이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집에 불이 나도 누군가는 불 끄는 데만 하지 말고, 집중하지 말고 주변을 잘 살펴야 된다는데, 한국이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면 우리는 국내에 지금 이야기하는 대장동이다, 무슨 선거다 이런 데 집중해가지고 있지만은,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볼 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모르는 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자기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를 모른다. 얼마나 잘 사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들이 얼마나 위험한 곳에 살고 있는지를 모른다. 이 두 가지를 지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외국을 다니고 외국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그런 걸 보는데 왜 그럼 외국 사람 이야기를 제가 끄집어내느냐. 때로는요, 자기 문제는 자기보다도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볼 때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흔히 그런 이야기들 하죠. 바둑 둘 때 옆에서 쳐다보면 한 2, 3급은 더 잘 볼 수 있다고 뭐 그런 이야기들 하는 것과 비슷한데 우리가 지금 이게 얼마나 잘 사는지를 모른다는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전공이 아니라서 깊이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문제는 배가 고픈 게 아니라 배가 좀 아픈 게 많은 거죠. 그죠? 이제 그런 문제는 앞으로 정치를 하는 분들이 잘 이끌어 나가고 하겠지만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얼마나 위험한 곳에 살고 있는지 모른다. 이거는 일반 우리 국민들은 그거는 저 국가의 청와대나 외교부나 국방부나 뭐 통일부 이런 데서 다 할 문제지 나는 그거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납니다. 그러나 은근히 마음속에는 북한에서 뭐 일이 생기고 이러면은 야, 이것도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특히 이제 과거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은 더더욱 그렇죠. 이제 이런 문제가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걸 자꾸 어떤 면에서는 그런 불안이 있는데 불안한 요소가 있는데 이거를 애써서 이거 좀 외면하려는 그런 경향도 우리한테는 있어요. 예? 우리 국민들한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자기들이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한 곳에 살고 있는지를 모른다 하는 그런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그러면은 왜 지금 위험한 곳에 살고 있나? 그 남북한에 대치된 상태에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왜 불안을 많이 갖고 생각을 많이 하느냐 이런 것은 저는 결국은 이 불안의 배경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또다시 두 가지로 제가 나누는데 하나는 남과 북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남과 북이요 사회적 경제적 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차이가 너무 전혀 다른 가치적 가치 체계를 갖고 있고 경제적 수준이 너무 격차가 심하고 하는 사회 경제적 요인에 있어서 남북이 서로 공존하기가 참 어렵게 돼 있는 이런 이게 전혀 남이라면 괜찮은데 역사와 민족과 언어와 문화를 이렇게 나누어 가졌던 두 개의 이 나라가 돼 있으니까 한쪽이 너무 잘 살고 한쪽이 너무 못 살고 또 추구하는 가치 체계가 너무 다르고 이러면 이게 공존하기 어렵다 하는 거하고 다른 하나는 이제 바로 북한의 핵입니다. 핵.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런 뭐이 제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조성에서 이제 핵 문제에 대해서도 이게 핵이라는 게 핵 하나만 가지고 떼놓아서 될 게 아니고 핵이 왜 생겼는지 이걸 그동안에 어떻게 겪어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건지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니 북한이 핵무기 가지고 있은들 핵무기를 가지고 있은들 그게 어떡할 거냐 자기 그거를 사용을 하면은 지도 죽을 텐데 또는 아니 그게 같은 민족인데 우리한테 그걸 쓰겠냐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뭐라고 그럽니까 아주 순수하다 할까 순진하다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요 이게 핵이라는 게 북한이 핵을 갖고 있을 때 우리한테 주는 그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첫째는 북한이 의도가 있든 없든 실제로 한국과 일본, 한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용 가능한 핵무기를 가졌다는 것은 그거는 항상 언제든지 그 사용이 가능하다는 전제를 두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둘째로 설사 그게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북한이 그런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은 항상 우리를 심리적으로 압박을 합니다. 우리의 정책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이런 걸 갖다가 조정하는 그런 그 위험이 같이 따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핵이라는 거는요 자기 의도하고 관계없이 사고에 의해서 폭발하고 뭐 여러분들 다 제일 유명한 건 체르노빌 소련의 당시 체르노빌 원자로 사고 이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은 그런 것처럼 핵이라는 거는 핵폭탄 같은 거는 더더욱 그렇죠. 실수에 의해서 또는
오판에 의해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북한이 야, 핵을 우리한테 쏘겠느냐, 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그건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건요, 북한이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북 관계가 더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건 제가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한국이 지금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고, 지금 이제 현재 정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한반도 평화 경제, 또 한반도 경제 공동체, 뭐 이런 넓은 우리의 미래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그죠? 그런 가능성을 지평선에 떠오르지 못하게 그냥 막아두고 있는 게 바로 이제 핵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우리 시흥 리더스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인 수준의 이야기보다는 좀 양파 껍질을 벗겨서 이야기 듣기듯이 그렇게 좀 파고드는 그런 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제가 그러면 해답을 알고 다 문제가 돼 있으면 제가 왜 지금 여기 와서 강의하고 있을 시간이 있겠습니까? 청와대에 가서 이 문제를 대통령이 돼서 다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하지. 이거 해결하면 누구든지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우리 이런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이게 지식이 공유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의식이 있고 그래야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철학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통령으로 뽑는데 다 국민들의 판단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기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드리는데 제가요 청와대에 3번을 근무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3분의 그 비서관 안보실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보는 대통령과는요, 대통령은 일반 우리 경제, 교육, 뭐 사회, 뭐 이런 보건 이런 문제들은요, 관련 장관들한테 어떤 방향을 지시하고 뭐든지 다 좋은데 물가는 잡아라. 아니면 일자리면 다른 건 다 해도 좋은데 일자리는 해소해라. 아니면 교육 문제도 교육 어디 한 군데 지역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해놓고 장관들한테 위임을 해서 그걸 문제하면 그건 해결의 가능성이 상당히 넓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국가 안보 이런 문제는 국가를 이끌어가는 대통령 자신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철학이 있고 판단력이 있고 이렇게 돼야지 그거는 어느 순간에 가서 누구 장관한테 위임한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지도자를 앞으로 선출하는데도 바로 우리 이 의식 있는 이런 지역사회 지도자들이 역할을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의견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시계를 좀 봐야죠. 그래서 제목을 핵국가인 북한과 공존 가능한가 이렇게 그래서 오늘의 한 7가지 이렇게 북한 핵 개발의 배경, 북한 핵을 저지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었는데 실패의 경과, 현재 북한 핵 개발의 상태, 미국의 이 핵협상 전망, 북한의 행동 전망, 핵국가 북한과의 장기 공존의 조건 뭐 이렇게 제가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자, 이 북한이요 핵 개발을 한 배경은 뭐 어느 하나 딱 때문에 개발한 게 아닙니다. 북한이 핵 개발을 한 거는 정치적 목적, 군사적 이유, 경제적 요구 이런 한 3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사실 북한의 핵 개발 배경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남한도 정치적 목적, 군사적 이유 그리고 경제적 요구로 해서 우리도 핵을 개발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화적 이용에 국한해서 이걸 개발해 왔고 북한은 여기에 핵 무기를 넣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되는데 사실 이제 정치적 목적이라는 거는요. 이제 북한이라는 정권 자체가 아주 세습 독재 아닙니까? 독재 국가일수록 자기 국가 정권의 위상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이런 독재 국가들이 과거에 이렇게 많이 하는 거 보면은 자기가 핵무기 같은 아주 첨단 이런 걸 능력을 가졌느냐 아니면은
과거에 동독 이런 나라들처럼 올림픽 이런 데 가서 메달을 얼마나 땄느냐, 뭐 또 세계 최고의 뭘 했냐, 이런 걸 가지고 정권의 위상을 세우는 이런 욕구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하나 이유가 있고, 이제 그보다는 더 중요한 이야기는 군사적인 거죠. 1950년에 북한이 당시 김일성이 남침을 했을 때, 그 당시 결정은요, 역사의 그 자료를 다 이렇게 보면은 북한은 서울만 점령하면은 남쪽에는 남쪽 전역에서 봉기가 일어나서 자동적으로 적화 통일될 것이라는 그런 판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25 났을 때 북한 김일성 부대, 북한군은 한강을 도강하는 도강 장비 같은 거를 가지고 내려오지 않았어요. 서울만 점령하면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이 왜 그럼 이 전쟁에서 그렇게 진영이 됐나? 이 사람들 그때 미군이 한국에 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지원할 거. 이제 그렇게 해서 전쟁이 올라갔는데, 그럼 군사적 이유? 북한이요, 6.25 때 그렇게 해서 다시 미국이 주도한 유엔군이 북으로 진군을 하면서 북한 전역에 떨어뜨린 TNT가 60만 톤입니다. 60만 톤. 투한. 근데 이 60만 톤이라는 폭탄이 얼마나 많은 양이냐 하면은 2차 대전에 소위 대동아 전쟁이죠.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서 당시 미군이 떨어뜨린 폭탄의 총량이 50만 톤이에요. 2차 대전 때 아시아 전체 떨어뜨린 폭탄보다 더 많은 폭탄을 북한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김일성은, 북한 정권은 이게 이 당시에 우리가 핵무기 같은 게 있었으면은 이걸 다 막아냈을 거다. 미리 자기 선제해서. 그래서 북한은 이 핵을 무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아주 강렬한 의지가 당시 김일성 정권이 그런 군사적 이유를 갖고 이걸 핵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이유가 이제 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경제적 요구. 지금도 뭐 이제 전력 부족 이야기하는데 북한이 자기 모자라는 자원 이런 걸 해서 전력을 만들려면은 평화적 이용인 핵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요구가 있은 거죠. 그래서 이런 정치적 목적과 군사적 이유, 그리고 경제적 요구, 이런 세 가지의 요인을 다 가지고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도 우리도 1956년에부터 시작해서 원자력 발전소 연구를 해가지고 78년에 우리가 첫 번째 원자력 발전소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렇고 북한도 같은 시 우리하고 같이 시작을 했는데 1956년부터 핵 발전소 이걸 했다가 사실 1985년이죠. 소련으로부터 핵 발전소를 지원을 받기로 했는데 나중에 그게 무산이 이제 되고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북한의 핵 개발의 배경을 우리가 알고 이제 이 문제를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안 넘어가네. 그런데 이게 이제 북한의 이제 핵은 이 평화적 이용이라면 문제가 없는데, 이제 군사력으로 핵 폭탄을 만들겠다는 게 이제 만들고 있다는 것이 표면에 드러난 거는 1989년입니다. 1989년은 마침 제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를 외교부에서 주무 담당을 하는 외교부 안보과장을 제가 하고 있던 시절입니다. 올라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북한의 핵을 개발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협상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협상을 할 때마다 북한이 들고 나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은 뭐냐면은 자기들이 안전보장, 정권의 안전보장, 체제의 안전보장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안전보장이란 말은요 아주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말하는 안전보장을 하나하나 풀어서 이야기하면은, 이거 제가 앞에 왜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인 배경을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 안전보장은
미국이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해서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나라를 인정을 하고 관계를 수립하자. 외교 관계 수립해서 나라 인정하자 이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북한은요 6.25 전쟁 이후부터 계속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 제재를 해제해라. 이게 관계 정상화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불가침이라는 말을 쓰고 요즘은 또 적대 정책 뭐 이런 이야기를 표현을 바꿔 쓰는데 북한에 대해서 어떤 침략을 하지 않는다. 군사적 압박을 가하지 않는다. 이걸 해라. 그건 다시 말해서 북한을 겨냥한 훈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한반도에는 외세가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미군은 철수해야 된다. 이것이 군사적 안전보장입니다. 그럼 세 번째 경제 지원, 경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미국의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못 살고 있으니까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정도만 되는 게 아니고 북한에 대해서 발전소도 지어주고 항구도 건설해주고 이런 인프라를 만들어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1994년에 미국과 북한과의 제네바 합의에서 나온 북한에다가 경수로 원자력 발전소 심포죠. 저도 거기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만 심포 같은 데에 원자력 발전소 같은 거 지어내라. 원자력 발전소를 지으면요. 그 다음에는 뭘 지어야 됩니까? 송배전 시설, 전기선 이런 거 다 해야 됩니다. 그게 다 딸려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라. 그래서 이게 안전보장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북한 안전보장하라고 그러면 도대체 안전보장이 뭐냐 그러는데 이게 풀어서 이야기하면은 정치적으로는 관계 정상화하고 군사적으로는 불가침해서 미군 철수하고 세 번째로는 경제 건설을 해라. 이게 이렇게 해주면은 핵을 포기하겠다. 그런 게 북한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그럼 이걸 그동안에 거부했냐? 거부하지 않았어요. 이런 게 하려고 그러면은 관계 정상화도 주한 미군 문제도 경제 지원 것도 긴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초보적인 1차적인 우리가 소위 이제 프레임워크라고 그러죠. 이 골격, 합의의 골격 같은 거는 우선 합의를 하고 나가자. 이렇게 해서 협상을 말이죠. 하나는 첫 번째 있었던 건 1992년 남과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라는 걸 했습니다. 92년이죠. 노태우 정부 때. 그 다음에 좀 있다가 2년 있다가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제네바 합의라고 그래서 미국이 북한하고의 관계 정상화 하자 좋다. 그 대신 북한도 핵 이거 다 사찰 검증받고 포기하고 이렇게 하자 이런 또 원칙 합의를 했고. 그로부터 한 10년쯤 지나서 북경에서 또 이거 뭐 남북한 간에도 안 되고 북미 간에만도 안 되고 하니까 아니 한반도 문제에 관련이 되는 남북, 미국, 중국 이거 네 나라는 이 한반도에서의 이 군사적 문제, 중국이 6.25 전쟁에 참전을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플러스 일본하고 러시아도 넣어가지고 그래서 6나라가 북경에서 아주 많은 여러 차례 회의를 해서 그때도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합의의 구조는 다 비슷합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북한이 요구하는 안전보장 조건을 그래 안전보장 그거 널 그렇게 만들어 보자. 그러나 한 번에 안 되니까 단계적으로 해보자. 이렇게 해서 합의를 했는데 이게 종이 위에 합의하는 거하고요. 문서로 합의하는 거하고 이거를 실제로 이행을 해서 행동에 옮기는 데는 그런 굉장한 격차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디가 뭐 할 때 말로 약속하는 거 하고요. 말로 약속하는 것을 종이 위에 쓰려고 그러면은 말로 약속하는 걸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달을 걸려서 협상을 해서 종이 위에 쓰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한 달 걸립니다. 똑같이 말한 거를. 왜냐하면 말로 표현하면 그때부터는 이게 다 책이 잡히니까. 그렇게 해서 종이 위에 썼는데 그 다음에 이걸 다시 이행을 하려고 그러면은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한 달에 걸쳐서 말로 합의하고 또 다른 한 달에 걸쳐서 문서로 합의를 하고 그걸 이행을 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1년, 2년, 10년도 걸리는 거예요. 행동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런데 이게 왜 중간에 실패하느냐 특히 그 하는 것은 북한이 한쪽에 있고 다른 한쪽은 한국과 미국이 이제 이렇게 주로 있는데 서로 내놓는 카드가 성질이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당신이 갖고 있는 볼펜하고 내가 갖고 있는 시계하고 바꾸자. 볼펜이 굉장히 비싼 모양인데 이렇게 바꾸면 되지만은 이렇게
북한은 자기가 내놓는 것은 핵시설이기 때문에 이 핵시설이라는 그 하나가 있는데 이걸 한번 내주고 나면은 다시 돌이키지를 못합니다. 한번 나가면 못 들어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왜 우리 흑백 사진 같은 거 요즘은 별로 안 하는데 흑백 사진 같은 거 암실에서 햇빛 쬐고 나면 그다음에 그 필름 못 쓰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자기들 걸 한 번에 내줄 수 있지만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주는 거는 경제 지원이라든지 관계 정상화라든지 이런 거는요, 그 긴 과정이 필요해요. 그죠? 돈을 경제 지원이라는 게 수표 끊어가지고 자, 10억 달러다. 수표 끊어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게는 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쭉 따라 들어가고 긴 과정이 필요하고 미국에서는 관계 정상화 이런 게 하려고 북한한테서 그렇게 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북한한테 이 경수로 발전소, 신포 경수로 발전소 같은 거 지어주려고 그러면은 먼저 해야 될 게 미국과 그 나라 북한 사이에 원자력 협력 협정이라는 걸 맺어야 되는데 원자력 협력 협정이라는 걸 미국에서는 상원의 비준을 받아야 돼요. 상원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 상원의 동의라는 게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 다 좋다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이 긴 이런 과정 때문에 북한은 그 과정이 다 끝나면은 자기 핵카드를 내놓겠다고 그러는데 미국이 볼 때는 아니 네가 지금 내놓을 것도 안 내놓는데 내가 이 긴 정치적 과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서 서로 누가 먼저를 내놓냐 이거 갖고 많이 싸우다가 긴 시간이 돼서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부터 지금까지 30년이 지금 가까이 동안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이제 북한은 핵국가가 됐습니다. 그게 오늘날의 이제 실패의 경과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건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북한은 자기의 유일한 협상 카드인 핵을 먼저 내놓을 수는 없다. 한국과 미국은 네가 그걸 내놓을 거라는 거를 확신도 안 쓰는데 어떻게 우리가 관계 정상화해주고 경제 원조를 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순서 문제를 가지고 싸우다가 한 3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제 북한은 이제 핵 개발, 지금 현재 북한의 핵 개발 상태가 어떻게 돼 있냐. 북한의 핵 개발 상태는 지금 한마디로 한반도하고 일본은 타격이 가능한, 역시 배치 가능한 그러한 핵 미사일을 완성을 한 상태입니다. 그건 이제 북한의 내부 사정은 아무도 모르지만 북한이 말하는 거 플러스 전 세계에 한국을 포함한 우리 분석 정보 관련 기관들의 판단입니다. 이거를 배경으로 해서 북한은 2018년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그의 싱가포르 북미 회담 위기에서 북한은 김정은은 핵 무기를 가진 나라의 지도자로서 국제 무대에 등장한 겁니다. 만약에 북한이 핵 무기를 가지지 않았다면은 그리고 그때 장거리 미사일 가지고 미국을 위협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더라면은 미국의 대통령이요. 북한이라는 세계에서 100몇십 등으로 가난하고 행편없는 나라의 지도자를 만나기 위해서 싱가포르까지 날라오고 그 다음에는 하노이까지 왔습니다만 이렇게 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북한이 2018년으로 2017년 핵 미사일을 완성하고 2018년에는 이제 핵 국가로서 국제 무대 협상장에 등장을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이 2017년 이전 핵 무기를 완성하기 전의 북한과 완성하고 나서의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등장하는 자기 위상이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핵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대상으로서 그런 상대로서 북한의 지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뭐 가끔 그런 거를 마치 이 에덴의 동산 이전과 이후만큼 금단의 열매를 먹기 전과 후에만큼 차이가 난다 이렇게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만 그 정도로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는 지금 이제 핵 개발 상태 중에서 흔히 사람들이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소위 말하는 대륙간 탄도탄
ICBM을 개발했냐 안 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북한은 거기까지는 이 장거리 미사일까지는 개발되지 않은 것, 하지 못한 것으로 그리고 앞으로 가야 될 과정 중에 하나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뭐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상태에서 미국과 북한이 이제 앞으로 협상이 어떻게 될 건가? 사실 이게 핵 문제라는 게 제가 여기에 말씀드린 이게 1992년 저 이번에 비핵화 공동선언 이거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거는 남북 간간히 해보자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북한이 목적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남한하고는 협상하지 않겠다. 남한은 뭐 미국이 하면 따라오는데 뭐 굳이 할 거 있나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 지금 협상이 전부 북미 간의 미북 간의 협상으로 이렇게 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만 미국은요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협상의 기본 자세는 북한하고 대화는 하겠다. 대화는. 그런데 먼저 북한이 요구하는 제재 해제를 먼저 하고 이런 거는 못하겠다. 우선 대화를 해보고 나오는 서로 주고받기를 해보자 이런 생각이고 반면 이제 북한은 아니 제재 해제라는 게 나올 게 확실해야 내가 협상장에 가지 그 확실치 않은데 또 협상장에 가고 이러지는 하지 않겠다 이런 상태로 지금 돼 있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며칠 전에도 유엔 연설에서 그런 이야기를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대화는 한다. 그런데 먼저 내놓는 거는 아니다 이런 걸 이제 갖고 있는데 미국이 그럼 왜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아주 차분하게 깔아앉은 자세로 협상에 임하느냐 이렇게 보면은 지금 그 미국 행정부의 이번 행정부 바이든에 있는 팀들은요 그 지난번에 있었던 트럼프 때의 팀들하고는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트럼프 팀에서 나온 팀들은 전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아마추어였어요. 이 문제를 해본 경험이나 역사적 배경이나 이런 게 확실치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급조한 팀인데 반면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이런 문제를 하는 팀들은 아주 프로들입니다. 오랫동안 이 문제를 다루고 배경을 잘 알고 북한의 협상 심리도 알고 또 한반도 동북아 정세에 대해서도 훤하고 그래서 아주 프로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지금 협상을 통해서 이 해결이 사실상 안 되는 거다. 협상을 통해서 해결 가능성이나 진정 가능성이 없는데 괜히 여기에 대통령이 직접 갔냐고 국무장관이 직접 갔냐고 뭐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쉽게 말해서 정치적인 외교적인 투자를 해서 나오는 게 없는데 투자하면은 국내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차분하게 가라앉아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오바마 대통령 때 미국의 대북 정책을 핵 문제 정책을 전략적인 인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전략적 인내. 스트래티직 페이션스다 이런 말을 이제 썼는데 그건 전략적 인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다 생각이 있어서 그냥 참고 가만 놔둔다.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대응할 자신이 있으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고 이러지는 않겠다. 이게 전략적 인내인데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오바마 때 부통령을 한 사람 아닙니까? 바이든 대통령 이 팀들은 이름을 굳이 바꾼다면은 전략적으로 관리하겠다, 관리. 뭐 비슷한 말입니다, 사실. 근데 관리라는 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협상을 거부하지는 않는다. 근데 협상에 뭘 막 투자를 많이 해서 하지는 않겠다. 근데 북한이 만약에 협상을 안 하고 북한이 달란 제재 해제 같은 거를 안 해주고 한다고 해서 만약에 도발을 한다. 군사적인 도발이나 이런 걸 한다고 그러면은 미국은 그 도발에 바로 응징으로 들어갈 태세는 갖춰놓고 있겠다. 이게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의 대북 정책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전략적 관리다 이런 상태로 보면 되고 미국으로서는 이 한국 정부나 중국이나 다른 국제사회에서도 미국이 협상을 회피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그 협상을 회피한다는 책임은 안 지겠다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 거죠. 이런 미국의 또 생각을 북한도 잘 알고 있어요. 북한도 이거 훤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북한은 자, 지금 이제 말씀드린 그런 식의 미국의 정책을 아니까 이게 미국하고 바로 해가지고 뭐 되는 게 아니니까 계속 서울을 쪼는 겁니다. 서울을 압박을 해서 한국이 워싱턴을 어떻게 끌고 와서 이 제재 해제 같은 걸 좀 풀어낼 수 없을까? 그래서 한국을 가운데 끼워놓고 이제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그런 자세를 하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쉽게 말해서 전술을 동원하는 겁니다. 위협도 하고 또 약간 달콤한 말도 하고 또 아주 상징적인 거지만 남북한 비상연락선 통신선 같은 것도 끊었다가 붙였다가 다시 또 뭐 끊었다가 붙였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눈에 다 보이는 수이기도 합니다만은 이런 이제 카드를 쓰고 있고 이제 특히 제가 아까 한 세 분의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모시고 일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북한은요 한국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이 남북 관계에 있어서 자기가 칼자루를 먼저 쥐고 남쪽을 칼끝을 쥐게 하는 여기부터 먼저 들어가고 쭉 하다가 정권의 말기가 되면은 정권의 말기에 넘어가는 그 정권이 남북 관계에서 뭐 실적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초조감이 생깁니다. 이런 또 초조감을 활용해서 양보를 받아내고 하는 이런 전술을 지속적으로 써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은 우리 남쪽 정부의 정권 말기에 들어가니까 남쪽 정부의 시간에 쫓긴 이런 걸 해서 좀 압박을 해서 미국을 움직여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응할 생각이 없어요. 왜 그게 없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첫째 실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2019년 1월 2월이죠. 하노이에서 김정은이 기차를 타고 하노이까지 가고 트럼프가 하노이까지 날라오고 회담해가지고 결렬이 됐는데 그때 서로 주고받으려고 했던 그 거래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그때 깨진 선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진 걸 가지고 받아내야지 그보다 못한 것 갖고는 미국하고 협상을 할 수가 없고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트럼프가 걷어찬 거를 자기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타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서로. 이제 그런 사정에다가 그 다음에 한국이 미국을 가서 자꾸 북한한테 좀 지금 제재 해제 좀 해주고 어떻게 대화 좀 되게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미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왜냐? 이거는 그 얼마 동안 지금까지 우리가 남북간을 대할 때 북한이 어떻게 보면 남한을 들었다 놨다 하는 이런 상황이 형국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이 북한에 의해서 들렸다 놓였다 하는 그런 사정의 하에서는 미국이나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뭐 다른 나라들이 한국하고 이렇게 손을 잡고 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 같은 경우는 이 북한하고 삿발을 잡을 때 우리가 단단히 잡을 수 있어야 미국도 같이 그 수준으로 단단히 잡을 수 있지. 북한이 실험판으로 치면은 우리를 들었다 놨다 하는 이런 판에 우리가 어떻게 미국을 끌고 올 수 있느냐. 미국을 끌고 오기 위해서도 대북 협상은 한마디로 아주 야무지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런 게 좀 아쉬운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이 와서 이렇게 부탁하니까 또 지금 해보자 이렇게 하기는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이제 그런 게 하나 있고 북한의 또 하나의 전망은 지금 상황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미국과 중국이 대립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등 관계가 있는데 이런 갈등 관계를 활용해서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경제와 안보 이런 그 지원을 확보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도 볼 때 지금 미중 관계가 갈등이 많이 심화될수록 한반도에서의 그 전략적 가치가 특히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커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2019년이죠. 벌써 시간이 많이 됐네. 그 시진핑이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평양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은 북한의 안전과 그리고 발전을 위한 그 지원을 힘이 닿는 데까지 다 하겠다. 안전과 발전 이거는요 안보와 경제를 위해서 막 퍼주고 이러지 않지만은 네가 북한이 무너지고 넘어질 정도까지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국이 시진핑이 그때만 한 게 아니라 시진핑이 그 전에도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 또 관심에 대해서 중국은 이걸 지원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늘 입장을 가지고 왔는데 그걸 시진핑이 가서 북경에 가서 평양에 가서 한 번 더 확인을 했죠. 그래서 이제 북한은 대남 압박을 통해서 미국의 변화를 시도하지만 그것 잘 될 것 같지는 않고 중국의 그 북한에 대한 이 버팀목은 그렇게 북한이 뭐 잘 살게 그렇게 버티지 않지만은 넘어져서 가라앉을 정도까지는 내버려두지 않는다. 이거는 그대로 갈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당분간은 말이죠.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추가 실험하는 것은 좀 신중하게 할 거다. 이런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특히 이제 그거는 미국과의 협상 여지를 남겨두는 다는 것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지금 중국이 볼 때 그렇지 않아도 대만 문제라든지 지금 이 서부 신장 위구르 이라든지 남중국의 이 여러 가지 문제 미국하고 대칭하는 데서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데 한반도에서 북한이 또 미국을 향한 장거리 미사일 실험 같은 걸 해가지고 여기에 또 무슨 불이 번지는 것은 중국한테라도 아주 이 곤란한 사정이기 때문에 그런 사정을 중국이 북한한테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북한도 그걸 잘 알고 있어서 당분간은 이런 장거리 미사일 실험 같은 거는 좀 신중하지 않을까 이렇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그럼 앞으로 이게 핵국가, 북한은 2017년 말로 핵국가가 됐습니다. 핵국가 북한하고 이게 결국 장기적으로 공존할 수밖에 없다. 이건 불가피한 현실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볼 것입니다. 왜 그러냐? 북한이 요구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안전보장이라는 거. 안전보장은요. 사실상 우리가 충족시키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제가 하나 이 정치적 조건부터 이야기하면은 관계 정상화를 해라. 정치적 조건요. 예. 아닙니다. 잠깐만. 제일 위에 북한의 안전보장 요구. 자, 관계 정상화 이거는 미국이 북한하고 관계 정상화를 하려고 그러면은 미국 백악관에서 트럼프 같은 사람이 나와서 한번 그냥 우리 그때 그런 말을 많이 썼죠. 탑다운. 예, 위에서 결정해 한 번에 하자. 미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탑 위에서 결정한다고 다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의회, 상하원 하고 이게 협의가 되지 않는 중요한 정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의 상하원에서 볼 때는 아니 북한은 불법적으로 핵무기를 가진 나라인데 그 핵무기를 가졌고 나니까 관계 정상화를 해준다? 그러면 이게 뭐 이 불법 범죄자가 자기들이 볼 때는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고 나면은 그거는 이미 기정사실화 되는 거야. 그러면 앞으로 세계 모든 나라들이 핵무기를 갖고 싶은 나라들 다 일단 갖고 나면은 쉽게 말해서 저지르고 나면은 다 받아들이는 거네. 그런 식의 정책을 미국의 상하원이나 이런 데서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 무슨 관계 정상화라는 조건 이 자체가 정치적인 보장 이게 지금 핵을 갖고 있는 한 안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군사적인 거 지금 자 미국 북한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쪽에는 북한이요 핵무기를 갖는 이유 될 때 가장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압니까?
제 같은 사람이 협상장에서 그 왜 핵무기 갖고 이렇게 골치 아프게 한민족끼리 잘 살면 될 텐데 이렇게 하느냐고 그러면은 북한의 협상 대표가 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북한의 오랜 동안 최고 지도자로부터 저 밑에까지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남쪽에는 미국이 핵 우산을 씌워주잖아. 미국이. 응? 그런데 우리는 북조선은 북한은 우리 아무도 핵 우산을 씌워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핵 우산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보고 우리가 만든 우산을 걷어내라고 그러면은 남쪽도 미국 우산 핵 우산 걷어내라. 이게 이 사람들이 말하는 핵 무기에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 불변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핵 우산을 걷어내라는 것은 주한 미군을 철수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론 볼 때는 아니 미국에 핵 우산만 걷어내고 미군은 있으면 될 거 아니냐고 그러는데 미국은요 자기들의 군대가 유사시에 이제 보통 쓰는 무기를 전략무기라고 그래도 전략무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군대를 파견해 둘 수가 없는 게 미국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게 북한이 요구하는 게 옳고 그르고에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그건 미군 철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미군 철수라는 거는 지금 한국에 있는 주한 미군이라는 것은 이거는 좀 한반도만을 갖고 생각할 수가 없는 주한 미군을 철수하는 경우는 한반도에서의 힘의 공백이 생기고 힘의 공백이라는 거는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힘이라는 거는 자연의 현상과 같아서 진공을 싫어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힘, 권력, 힘이라는 거는 자연 현상과 같아서 진공을 싫어한다. 한국에서 미군이 빠진 힘이 빠지고 나면은 그 빈 공간은 누군가가 채워야 되는데 그거 채울 수 있는 공간은 결국은 중국과 일본입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그걸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는 누구한테도 좋지 않다. 그래서 주한 미군이라는 것은 북한만을 겨냥한 게 아니라 사실은 동아시아 전체에서의 힘의 균형, 진공을 방지하는 그런 차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핵 이것 때문에 미군 철수한다 이렇게 연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제 지원. 경제 지원은 미국과 북한이 관계 정상화를 한다든지 제재 해제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경제 지원은 상당 부분 남쪽이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핵 문제만 해결되면은, 그죠? 핵 문제만 해결되면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아카데미에 참석하는 분들도 내 세금 좀 더 내서 북한 사람들 좀 도와주고 같이 좀 수준 좀 잘 살게 하고 말이지. 한쪽은 이렇게 못 살고 한쪽은 더 잘 살고 이러면 조금 잘 사는 쪽에서 좀 보태서 같이 살도록 하는 게 좋은 게 그건 맞습니다. 뭐 세계적으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개도국 원조 이야기하듯이 남북한에 그걸 왜 못하겠어요? 그런데 핵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 이제 위협하고 협박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관계 정상화, 불가침, 경제 지원 또는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안전 보장을 요구하는 북한의 이 요구를 북한이 요구하는 안전보장 종족은 충족이 참 어렵다. 근데 할 수 있는 건 이제 단계적으로 해 나가는 건데 단계적으로 해 나가다가도 어느 단계에 가면은 또 저게 있습니다. 우리가 살갗을 이렇게 만지다가 살갗 조금만 좀 더 들어가면 뼈가 나오잖아요. 그 뼈라는 거는 뭐냐면 북한의 핵의 실체, 핵 능력 이걸 들어 나오는데 그 순간 들어가면은 북한은 내놓을 수가 없어요. 누구 거 내가 받는 거 다 내놓으라고 즉 말은 안전보장의 조건 다 나와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협상을 통한 핵 문제의 해결의 전망은 참 어둡다. 이런 판단이 들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자 이게 첫 번째 게 안 되니까 두 번째 이게 말이지 북한 저거 김정은 저거 보니까 뭐 오래 살겠나 저거 체제가 저거 3대 독재 얼마나 가겠노 뭐 기업도 3대 세습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다 안 된다고 그러는데 되겠나 뭐 저런 상태로 얼마나 가겠나 뭐 이렇게들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이거는 보는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은 북한의 정권이 설사 붕괴하더라도 현재 북한가 갖고 있는 체제
이런 것은 그대로 존속이 될 것이다. 왜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말이죠. 중국이 북한의 체제가 붕괴돼 가지고 남쪽이 주도하는 또는 미국이 주도하는 미국이 지원을 받는 한국이 주도하는 이런 통일이 됐을 때 중국이 받을 국가적 그 위험이나 타격은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아마 이 북한의 경제를 뭐 대충 계산하면 중국이 한 500분의 1쯤 될 거예요. 북한의 경제 규모가. 한 500분의 1 정도 되는 나라를 중국이 조금만 도와주면은 북한은 그렇게 잘 살게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북한이 1년에 모자라는 식량 모자라는 게 좀 오락나락 합니다만 대충 한 100만 톤, 양곡 한 100만 톤 정도 되는 거고 기름 한 50만 톤 뭐 이런 정도인데 중국이 갖고 있는 역량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쉽게 말해서 어떻게 보면은 북한을 살려두어서 중국이 당할 이익을 손실이나 타격을 막는 그걸 치면 가성비가 아주 높은 거예요. 우리가 흔히 잘 쓰는. 그런데 그럼 이런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왜 그러냐? 중국이 볼 때는요. 한반도 평양과 서울이라는 거는 북경에서 가장 가까운 외국의 수도입니다. 가장 가까운 겁니다. 아마 몽골보다 이게 더 가깝습니다. 그 정도로 이 한반도라는 것은 중국의 안보 자체에 바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국은 웬만한 투자는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자, 1950년 10월 25일 중국이 인민군 50만을 이제 해가지고 팽덕회 당시, 이 지휘하에 압록강을 건너서 오는데, 1950년 10월이라는 거는요, 중화인민공화국 모택동과 장개석이 싸워서 모택동이 이겨서 통일을 한 1년밖에 안 됐을 때입니다. 그냥 전쟁 이 롱마치 말이죠. 장정 이런 거 거치고 해가지고 맞죠. 중공이죠. 중공. 우리가 그래서 중공이라고 그러잖아요. 중국 공산당. 이 했던 그때의 중국의 힘과 지금의 중국의 힘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미국은 2차 대전 후 성전으로서 세계 아무도 겁보지 못할 그런 막강한 미국을 상대로 중국이 북한 이걸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6.25 전쟁을 뭐라고 그럽니까? 중국 사람들은 6.25 전쟁, 한국 전쟁 이런 말 안 쓰죠. 항미원조의 전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을 대항하기 위해서 조선을 도와준 겁니다. 예? 조선을 도와주기 위해서 미국에 대항한 게 아니고 미국에 대항해서 하기 위해서 조선을 도와주는 거고, 또 한 400년, 그로부터 400년 전에 임진왜란도 똑같이 표현을 썼어요. 항외 원조의 전쟁입니다. 우리는 임진왜란이란 말을 쓰지만은, 그런 중국이 지금 미국하고 그냥 같이 막먹겠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런 중국이 북한이 망하도록, 체제가 망하던 정권 다 망하도록 내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동북아시아 정세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큰 변혁이 없는 한 현재 핵을 가진 북한과 공존해야 되는 이런 현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죠? 지속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이게 불가피한 현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럼 또 한편 여기에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 전에 8월 말이죠.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 된 전쟁을 끝내고 군대 상당히 조금 모습이 창피할 정도의 모습으로 다 철군을 했습니다. 미국이 그리 철군한 것은 오랜 전쟁에 대한 이 피로감 이런 것도 있지만은 미국이 그전에는 미국이 힘을 전 세계적으로 다 퍼뜨려서 쉽게 말해서 냉장고에 버터가 많기 때문에
넓은 빵에다가 버터를 두둑하게 다 바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 넓은 빵에다가 버터를 다 바를 만큼 냉장고에 버터가 충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버터를 먹고 싶은 만큼 필요한 데 발라야 되는데 중동은 그게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중동의 기름이 옛날처럼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뭐 등해서 그래서 지금 동아시아에서 중국이 아시아, 태평양, 인도 쪽으로 뻗어나오는 이거는 미국이 맞아야 된다. 미국은 우리가 말하는 동아시아라고 그러지만 미국이 볼 때는 그거는 서태평양이라고 해요. 서태평양. 자기들이 있는 태평양. 이 서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이 뻗어나오는 걸 막아야 된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미국이 힘을 지금 동아시아 쪽에다가 좀 집중을 시키고 있는 상태단 말이에요. 앞으로 또. 그렇게 되니까 결국 미국과 중국은 이런 팽팽한 긴장 상태로 계속 갈 수밖에 어느 한쪽이 밀리고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게 동아시아에서 정세는 그대로 유지될 거고 이걸 다 깨는 큰 변화가 없는 한 핵을 가진 북한과 같이 살아야 되는 상태는 계속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기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우리의 진정한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죠? 이런 상태. 지금은 뭐 다 있는 거니까 있는 걸 분석한 거에 불과하고 자, 이게 이제 자, 이게 우리가 이제 이 북한하고 어떻게 공존을 할 수 있나 같이 제가 조금 좀 직설적인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현재 상태와 같이 북한이 핵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를 들었다 놨다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아무리 말로 한다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말이죠. 뭐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해도 뭐 어떻게 해보지도 못,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은 북한에 대해서 완전히 목줄이 잡혔다. 우리 목줄 잡혔다고 그러잖아요. 목줄 잡히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깊이 이야기들 해보면은 아니 한국은 뭐 어차피 북한 핵무기 좀 머리 위에 쥐고 먹는 거 살 수밖에 없는 거 아이가 이렇게 해서 네가 좀 짊어지고 살아라 이런 생각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근데 지금과 같이 현재와 같이 하고 있는 이런 방식으로 그게 뭐 굴종적이라고 하든 그냥 타협적이라고 하든 또는 뭐 어떤 표현을 쓴 간에 현재 중요한 거는 현재와 같은 상태로 가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그렇게 선택을 하면 그 선택에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의 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의 길은 지금 우리가 미국의 핵 우산을 북한은 아까 제가 우산론 이야기했는데 북한은 자기가 스스로 핵 우산을 만들었고 우리는 미국이 씌워주는 우산을 쓰고 있고 그런데 그 우산은 누가 쥐고 있냐 뭐 미국이 쥐고 있기 때문에 우산 걷어내버리면 우리는 비 맞는 거예요. 이 가만 보니까 이게 이 과거에도 그렇고 이게 자기의 뭐 현재도 그렇지만 자기의 안보를 비 맞으면 죽는다는 이야기인데 이걸 우산을 지가 같이 쥐고 있어야지 우리는 지지도 못하고 걷어내버리면 그만이 이거는 좀 불안하거든요. 좀 불안한 게 아니라 아주 불안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씌워주는 우산을 미국만 찍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같이 두 손으로 잡고 있는 그런 우산을 만들어 보자. 제가 비유로 설명하자면은 그죠? 그게 미국이 핵국에 대해서 핵 우산을 씌워주는 이런 그 결정하고 사용하는 그런 거를 같이 공동으로 결정하고 하는 이런 체제를 좀 만들어서 쉽게 말해서 미국의 핵 우산을 공유하는 그런 개선을 해가지고 현재 상태로 갈 거냐. 그거 아니면은 당장은 아니지만은 우리도 북한처럼 우리 스스로 우리 우산을 씌울 수 있는 최소한 우산을 만들지는 않더라도 우산 살 있지 않습니까? 살, 손잡이, 그 다음에 그 천 이런 정도는 좀 어떻게 구비해놔야 창고에 넣어놨다가 필요하면 꺼내서 우리도 우산 팍 만들어 쓸 수 있는 이런 길로 갈 거자. 이 길이 지금 사실은 일본이나 독일 같은 나라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과 독일은 2차 대전 패전국으로서 강대국 중에서는 핵무기를 안 갖고 있지만은 이 나라들은 일본과 독일 같은 나라들은 마음만 먹으면은 언제든지 창고에서 꺼내서 조립해서 자기 우산을 쓸 수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독일, 일본 이런 나라보다는 훨씬 더 위험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또 독일도 일본도 다
미국이 사실상 핵우산을 씌워주고 있는 겁니다. 세계에서 군대를 미군이 제일 많이 주둔하는 나라가 독일이고, 그 다음에 일본이고, 그 다음에 한국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 왜 한국은 그걸 할 수 없느냐. 그래서 한국도 그런 무기화되지 않는 핵무기 체계를 갖추는 그런 길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제가 이 한 세 가지, 지금 1, 2, 3, 이 세 가지 길을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이거는 제가 한 몇 달 전에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만은 어느 신문에도 이런 방안을 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하도 민감하기 때문에 이걸 꺼내지 못하는데, 저는 이런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는 결국은 국민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국민적인 합의. 근데 이거는 도대체 국민적 합의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걸 갖고 국민 투표를 붙일 겁니까? 어디 가서 뭐 여론조사를 할 겁니까? 이제 이런 국민적 합의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이거는 사실 선거를 통해서, 이번에 대통령 선거하는 이런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좀 집중적으로 거론이 되고 토론이 되면은요, 그런 토론을 거쳐서 나온 입장들을 그 하나만 가지고 대통령을 뽑는 건 아니지만은 그 사람들이 내놓은 길을 국민들이 지지했을 때 그게 상당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지금 1, 2, 3 이렇게 하는데 더 중요한 말씀은 저게 1번, 2번, 3번 이게 각자 서로 상호 배타적인 아닙니다. 1번, 2번, 3번은 믹스가 되는 거예요. 믹스. 그죠? 우리가 뭐 요새 음식도 퓨전 음식이라고 그러고 뭐 하이브리드라고 그러고 이런 말들을 많이 쓰는데, 이것도 일종의 이게 퓨전이든가 아니면 하이브리드 솔루션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 2, 3을 이제 가지고 앞으로 국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자꾸 물어보고 파고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이제 아까 정책의 초반에 여기에 지금 저 이번의 말씀이죠. 원칙 합의는 성공했지만 구체 이행은 실패하고 그게 계속 반복됐다, 이렇게 되는 거는요. 이 반복되는 이 실패가 계속되는 그 배경에는요, 이 문제의 핵심 당사국인 대한민국이 여기에 대한 확실한 주인의식이 없고, 주인의식이 있다 하더라도 5년마다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5년마다 정권이 바뀌는 한국 서울을 상대로 해서 평양은 말할 것도 없고 워싱턴이나 북경이나 동경이 우리하고 이런 정책에 대해서 합작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좀 이따가 보면 다 바뀌는데 어떻게 이거 뭐 합작 투자할 수 있나. 이런 거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저는 우리나라의 말씀이죠. 마지막에 정치가 좀 개혁이 되고 정책의 지속성이 이게 있어야, 정책이 지속돼야, 저 회사는 저 사장이 바뀌어도 이 분야에 투자는 계속할 거다. 그래야 내가 합작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저 사장 바뀌면 다 뭐 그것도 치워버리고 새로 하는데 어떻게 합작을 하겠냐, 이런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치 개혁과 정책 개혁을 통해서 정책이 지속성으로 이렇게 유지가 돼야 이러한 정책을 제가 말한 1, 2, 3 뭐 어느 하나를 택하든 아니면 1, 2를 택하든 아니면 2, 3을 택하든 아니면 1, 2, 3을 다 합치든 어느 그러든 간에 정책의 지속성이 유지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나름대로 보면은 우리 국가의 미래가 걸린 엄청난 문제인데 이걸 뭐 한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끝내기는 좀 뭐 하지만은, 아마 요새 근래에 많이 뭐 언론이 등장되고 있는 뭐 종전선언이라든지, 도대체 비핵화라는 게 뭐야 이게? 한반도 비핵화하고 북한 비핵화하고 뭐가 다르냐? 예? 북한이 말하는 뭐 적대시 정책이라고 그러는데 적대시라는 게 뭐냐? 이게 뭘 적대한다는 거냐?
아니면 우리나라 이거 왜 통일이 안 된다는 거냐, 뭐 이런 뭐 궁금한 이야기들은 당연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만은,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남은 시간에 이 토론을 하면서 의견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하는 건 절대 제가 무슨 정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경험과 그동안에 연구해온 거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일 뿐이고, 해답은 제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선 여기서 끝을 내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종전선언은요, 이거는 좋으냐 안 좋으냐, 이 세상에 모든 일은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약 같은 걸 먹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 이 피부병이 생겼는데 이 피부병을 위해서 피부병 발을 나으려고 약을 발랐는데, 아니면 또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약을 먹었는데 그게 내 위장을 그냥 탈을 내버리고, 예? 내 내장기관에 손실을 정도로 약을 먹고 피부병을 고쳤다 그러면은 그걸 어느 걸 선택하겠습니까? 그렇죠? 내 내장기관에 손상을 주면서 피부병 고치러 올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거 비슷하면 그럼 뭐든지 이게 하나의 행동을 하면은 그게 좋은 작용과 부정적인 작용인데 부정적인 작용이 더 커지면은 그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종전선언이란 말은 우리가 하는데 뭐 종전선언이니까 그 자체는 좋습니다. 아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말로 가지고 막 대화를 하고 그 합의한 거를 종이 위에다가 그다음에 또 써야 되고 종이에 쓴 걸 가지고 이행을 한다 이랬는데, 자, 종전선언이라는 걸 한번 우리가 종이 위에 한번 써보십시다. 1950년 6월 25일부터 시작해서 1953년 7월 27일 휴전에 들어간 한국 전쟁은, 자, 그럼 이번에 이제 지금 한다고 치고 이번 연말로 친다고 합시다. 2021년 12월 31일자로 전쟁이 종료되었다는 데 대해서 합의한다. 종료되었음을 선언한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누구 이제 뭐 아마도 한국, 남한, 북한, 미국, 중국 이렇게 되겠죠. 그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되었습니다. 그럼 금년 12월 말 이후에 전쟁이 끝났는데, 전쟁이 끝났으면은 우선 미군이 왜 있어요? 한국에 미군이 왜 있습니까? 미군은요, 원래 들어와서 일본군 무장 해제한 다음에 다 철군했다가 여기에 고문단 500명만 남겨놓고 다 철수했습니다. 미군이 한국에 6.25전에 주둔하지 않았어요. 북한이 남침을 해오는 바람에 들어온 거지. 그래서 그때 미군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자를 주한 미군이라는 것도 있고 유엔군이라는 사령관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모자 한 사람이 2개 쓰고 있지만은 이렇게. 그런데 전쟁이 끝났는데 그때 전쟁 때문에 들어온 미군이 왜 남아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종전선언을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한이 우리 한반도 종전선언 다 하고 해도 전쟁 끝나도 주한 미군은 또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한 번이라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사람들이 육성으로 또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도 북한의 당국자가 공개적으로 주한 미군은, 한국의 미군은 있어도 좋다고 하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근데 아마 그렇게 북한이 비공식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아니,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을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걸로 넘어가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북한이 그걸 공개적으로 선언하거나 아니면은 전쟁이 끝났다는 정치적, 원래 전쟁을 끝내려고 그러면요, 전쟁이 정치적으로 전쟁 안 한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 적대 행위를 다 중단하고 이 대치하고 있는 군대를 빼고, 그리고 법적으로 거기에 관련돼 있는 무슨 경계선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다 해결하고, 정치적, 군사적, 법적으로 전쟁을 종료하는 것을 종전선언을 포함해서 그걸 평화협정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하자고 하는 거는 그 정치적, 법적,
군사적 전쟁을 종료하는 행위 중에서 정치적으로만 문제 끝내자. 그래야 나머지 풀리지 않겠냐. 그 의도는 좋아요. 그런데 세상에요. 국가를 운영하는 거는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결과가 나쁘면 그건 나쁜 결정입니다. 아무리 선한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정치적으로 먼저 하자고 하는 것은 그게 따른 그 혼란을 감당을 못하고, 그래서 이걸 하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종전선언이라는 데 꼭 하고 싶으면은, 한반도에 언제 했던 전쟁은 우리가 전쟁은 언제뿐라 끝났다는 것을 선언한다. 1번. 2번. 근데 이 선언으로 인해서 주한 미군의 위상에 대해서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2번. 이 두 개를 포함한 종전선언을 하면은 지금 우려를 아까 제가 이야기한 좋은 기능과 순 기능과 부작용을 이 믹스해서 중화시켜서 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거는 북한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건 거꾸로 뒤집어하면은 종전선언은 바로 미군 철수의 논쟁으로 철수의 문제로 들어가고, 그게 아니면은 다시 종전선언 했다가 도로 아니야 이게 뭐 전쟁 끝난 거 아니네 다시네 이렇게 돼서 더 상처가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제일 좋은 종전선언 합친 거는 그 아까 이야기한 1항, 2항 그걸 합쳐서 하면 괜찮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좋은 그 문제점인데요. 이 지금 우리가 이제 동아시아에서 이제 세력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4강이라고 이야기하죠. 미중 일러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는데, 이 나라들의 대한반도 즉 한국에 대해서 보는 시각은요. 일본은 한국을 볼 때 항상 한국 뒤 넘어 있는 서쪽에 있는 중국을 보고, 중국은 한국을 볼 때 한국의 동쪽에 있는 일본을 예를 들어서 봅니다. 이제 미국도 비슷합니다만은, 그런데 이 지금은 미군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한반도에서 이게 아까 전에 말한 힘의 공백이 없어요. 근데 이게 없어지면은 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미군이라는 안정추가 빠지면은 일본은 바로 재무장에 들어갈 겁니다. 중국은 이미 굉장히 군사력 강화의 선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군사력이 이 에너지가 강화돼 가지고 쌓이면은, 군사력은 쌓이면 언젠가 어딘가 터지게 되고, 터진 것은 어디로 갑니까? 약한 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혈관에도 혈압이 쭉 올라가지고 실핏줄 어디 가서 약한 데 터지는 것처럼. 근데 지정학적으로 역사적으로 한국이 늘 그 약한 골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약한 골이.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이것도 한국이 하나의 나라로 돼 있으면 모르는데, 북한은 지금도 한반도에서의 주인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헌법상으로는 한반도에서의 주인은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그죠? 이런 상황이 이런 요인이 돼 있을 때 우리는 한반도가 평화가 유지가 되겠느냐? 그건 안 된다고 보는 것이 그게 역사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 현재 상황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그 힘의 공백이 빠진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일본, 중국, 얘가 아니라 뭐 가장 그럴 가능성이 일본, 중국. 일본은요, 중국은 일본을 때려본 적이 없지만 중국은 일본한테 맞아본 적이 맞았어요.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한번 쌓여 있는, 이게 쉽게 말해서 이 정산이 되지 않는, 예? 정산이 되지 않는 원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유럽에서 독일과 프랑스는 서로 한번 치고받고 이기고 지고 해서, 우리도 그걸 뭐라 그러죠? 퉁쳤다고 그럽니까? 그런 식으로 역사가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중국은 지금도 중국 민족 시진핑 주석이 이 위대한 중국의 중국몽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게 과거에 당했던 그런 거에 대한 민족적 감정이 딱 깔려 있어요. 그리고 일본의 입장에서는 지가 중국을 때린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중국이 워낙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안 요인이 굉장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서 미군이 빠지면 일본은 바로 재무장에 들어갈 겁니다. 그럼 중국도 바로 그게 대응하게 되고, 그랬을 때 역사는 어떻게 되느냐.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 같은 경기도 좀 남쪽이지만 평택시에서 하는 평화 포럼에 가서 이 연설을 했는데, 내가 거기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1894년 7월인가요?
그 평택 앞 그 팽도에서 이 청일 전쟁이 거기서 발발을 했거든요. 청일 전쟁이라는 게 한반도에서부터 이제 하나의 사례입니다만은 그러면서 평택의 그런 지정학적 환경 이런 이야기를 같이 하고 그랬는데 한반도에서 힘의 공백은 바로 그런 현상을 불러온다고 보는 것이 그게 금년인지 내년인지 뭐 후년인지 모르지만은 얼마 후인지 모르지만은 그런 위험을 그런데 위험은 우리가 자초할 필요는 없는 거죠. 예. 글쎄 개성공단이 저도 개성공단에 하자마자 다녀와 봤어요. 그래서 개성공단 같은 것을 개성공단 같은 게 개성 뭐 저기 이 어디 원산 뭐 이 청진 신의주 이런 데 몇 군데 생기면은 뭐 통일이라는 게 그렇게 되는 거지. 왜냐하면은 개성에 가서 보니까 개성공단 안에 있는 그 상황과 공단 바깥의 개성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에 들어서 나는 북한 근로자들이 보면 남쪽 같이 하면 잘 살 수 있구나. 예? 무슨 기름기가 달라지고 말이죠. 이게 사람의 얼굴이.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통일이 된다. 이렇게 해서 계속 갔으면 참 좋겠다. 북한에 한 대군데만 생기면은, 그리고 거기에 뭐 한 군데 한 10만 명씩만 오면은, 10만 명만 되면은 가족들하고 이래서 한 50만 명이 거기에 먹고 사는 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쭉 퍼지고 잘 살고 이렇게 되는. 근데 이제 이게 아까 이야기한 북한 그 핵 문제 협상 과정에서 북한이 핵 문제 6자 회담의 그 9.19 공동성명이죠. 2005년 9월 19일 공동성명과 그다음에 2년 있다가 2.13 2월 13일 2007년 2월 13일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게 잘 안 된다고 이러다가 중간에 2006년에 북한이 핵실험을 했잖아요. 처음으로. 핵실험을 한 거는 우리가 흔히 왜 레드라인을 넘지 마라 이런 말 있죠. 그죠? 뭐 흔히 우리 이야기 레드라인이라는 말들 많이 쓰지 않습니까? 부부 결혼들 많이 하셨을 텐데 부부 싸움 하더라도 레드라인은 넘지 말자 이렇게 서로 생각하고 하는 것처럼. 근데 그때는 핵실험이 레드라인이거든요. 북한이 핵실험하는 바람에 저런 나라한테도 이건 제재를 해야 된다. 그거 저 개성공단 이런 걸 통해서 달러가 다 들어가면 그 돈 가지고 저 부품 사고 뭐 사가지고 핵무기 만드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래서 제재가 된 건 아닙니까? 금강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이후에 북한이 계속 핵 개발을 해가지고 핵무기까지 만드는 상태인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 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남쪽에서 만약에 무슨 생각이 있어서 어떤 큰 계획이 있어서 풀면은 우리 스스로가 유엔 제재를 위반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러면 유엔이 뭐 우리나라를 책임질 것도 아닌데 유엔을 갖고 우리 유엔이 우리 운명을 짐 것도 아닌데 왜 그거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민족적 사각에서 우리 남북 간에 잘 해가하면 되지만은 그런데 문제는 개성공단 하나만이 문제가 아니고 북한이 그러면 자 개성공단 풀어줄 테니까 뭐 핵 같은 건 이제 하지 말고 뭐 이렇게 할래 이렇게 좀 하자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북한의 핵 문제는 남한은 빠져라. 그건 내 미국하고 할 이야기니까. 그 죽기 살기로 북한은 미국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그 북한이 미국한테 매달리니까 우리도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미국한테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근데 미국이 볼 때는 이거 핵 개성공단이 풀어주면은 행동 잘못한 거 나쁜 짓 한 사람한테 상 주는 거하고 같은 거 아이가. 못한다. 네가 하려면 하고 싶으면 해봐라. 거기에 대한 대가는 한국 스스로가 지는 거다. 미국의 이익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핵무기를 여기저기서 만들고 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전 세계가 합의해 놓은 건데, 유엔에서 합의를 해 놓은 건데, 그걸 한국을 어기면서 그렇게 하는데, 한국이 어디까지 갈 수 있겠냐. 말은 그렇게는 안 해요. 갈 때를 가봐라. 이렇게는 안 하지만, 이렇게 합의한 걸 위반하고 핵무기 개발한 나라한테 유엔이 모든 나라가 해서 제재를 하기로 결의를 했는데, 한국만 빠져서 이렇게 하면 한국하고 손잡고 한반도 같이 북한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북한이 미국한테 계속 매달리고 있는 한 우리가 지금 개성공단 풀어준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해결이 되는 거고 풀 수도 없어요. 왜냐? 이런 상태에서 개성공단에 풀면은 개성공단이 지금 뭡니까? 한 사람당 그 당시 100몇십 달러씩 이제 월급 주고 돈을 보내야 되잖아요. 돈을. 그래서 저는 한때 이런 것도 제안했습니다.
북한에서 개성공단 근로자들한테 임금을 달러로 주지 말고 북한이 필요하는 식량, 연료 이런 걸로 현물로 주자. 그 북한이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그거. 반드시 현금을 달라고 그래. 그 현금은 외화 거래를 통해 되고 한국의 모든 외화가 거래가 되는 것은 뉴욕에 있는 결제 채널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 대부분의 그게 제재에 걸립니다. 이거는. 그죠? 그럼 개성공단 열었는데 달러는 못 들어간다. 그게 열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복잡한 구도를 생각하지를 않고 지금 사람들이 그냥 개성공단 열어야 된다, 열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어디 가서 이야기합니까? 미국한테 가서 자, 이거 개성공단 금강산 이거 좀 열어가지고 남북 간의 순통을 좀 열어야 되겠다. 우리 통일부 같은 데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외교부 같은 데서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다고 하지만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미국한테 이거 열자고 그러면은 제재 위반한 데서 한데서 이렇게 하면은 북한에 대한 정책이 서로 조율이 안 맞고 북한 핵은 계속 그러면 기정사실화 시켜주는데 그게 한국이 원하는 거냐 이렇게 되고 그걸 계속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걸리는 거는 금융 제재에 걸리는 겁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 보시면서 그 기사 그 미국의 교수들이 제가 미국 가서 어디서 연설했는데 그 연설한 거 인용한 거는 못 보셨어요? 그 기사에 그 워싱턴 포스트에 난 기사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걸 거기 보면은 제가 그 기자 교수하고들하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금년이 아니고 워싱턴에서 이 CSIS 연구소인가 거기서 한번 무슨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연설을 한 그 내용을 그 관련 학술지에서 이거 인용이 돼가지고 그렇게 썼는데 그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그 사람이 그 지금 말씀하신 워싱턴 포스트 기사에 제 이름을 인용을 해놨어요. 내가 한국의 포머 포린 미니스터가 이야기를 한국이 한반도에서 이게 핵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한국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많은 한국 사람들에 의해서 공유되고 있다. 예? 라고 이야기하더라. 했다. 송민순이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한 건데 지금 제가 지금 이야기한 그 학자들의 그 기고문하고 제가 오늘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맥락이 비슷하다는 거를 좀 이제 아실 거예요. 그래서 NPT의 탈퇴가 아니고요. NPT라는 전 세계적인 핵 비확산 체제 하에서도 핵의 평화적 사용은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평화적 사용이 허용이 되어 있어서 일본이나 독일 같은 나라들도 다 그렇게 평화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한국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란도 핵 농축이 있지 않습니까? 우라늄 그 농축을 해서 저기에 원자력 발전소에 넣는 거. 이거는 발전소용 우라늄은 농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NPT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라늄 농축을 하고 한국이 지금 원자력 발전소가 24개가 있어요. 지금 이번 정부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없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 별로 잘된 결정이 아니라는 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처음 나왔을 때 앞으로 전기요금 이거 에너지 요금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하지 많은 걱정들을 했는데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됐지만 우리가 24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연료를 우라늄을 농축을 해서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자력 발전소용 우라늄 농축은 우리가 사실 NPT 체제에서 허용을 될 수 있는데 미국이 그걸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은 우라늄 농축을 하기 시작하면은 바로 그걸 가지고 저농축에서 농축을 저강도로 농축했다가 고농축으로 가서 핵폭탄을 바로 만들 거다. 이런 우려 때문에 못하게 미국과 한국 사이의 양자 NPT 체제가 아니고 양자 체제 하에서 합의하에서 안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풀도록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게 제가 아까 이야기하는 포인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NPT 탈퇴하지 않고 또 할 수 있는 거를 그건 미국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그 교수들이 두 교수가 기고를 한 것은 굉장히 현실을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냐? 오늘 저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북한 핵 문제 해결 안 되는데 한국한테서 지금 미국 우산만 믿고 이렇게 있으라고 그러면은 한국에서 자기가 스스로 자체 핵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그러한 여망이 계속 터지면은 미국도 감당을 하기가 어렵다.
한미 동맹이 비틀어지고 이러면 그건 더 큰 거다. 그러니까 좀 현실적으로 생각하라는 그런 글로 이 사람들이 글을 쓴 겁니다. 학자들이니까 학자들은 이제 다양한 시각인데,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먼저 들고 나온 거는 그거는 다행입니다. 왜냐? 한국에서 저는 내가 현직이면 제가 그런 이야기 못했지만 전직으로서는 제가 그것도 제 입으로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한반도에서의 핵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한국 사람들의 생각이 점점 점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라, 이렇게 내 이야기를 했어요. 공개 연설에서. 이제 그런 거를 그 사람이 받아서 쓴 거는 저는 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그런 문제를 사실은 앞으로 이런 거대한 정책 문제는 우리 지방 총선은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논의될 수가 없는 겁니다. 대통령 선거 때 말이죠. 사실 이런 걸 엄청나게 집중적으로 토론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대장동이다, 무슨 무속이다, 뭐다, 뭐 범죄 수사, 아니 이게 지금 뭐 이런 나라 이렇게 대통령 선거에 이렇게 정책이 부재하고 저 내부적으로 또 당내 선거지만은 일단은 이렇게 정책 부재한 이 경선을 통해서 어떻게 난 제대로 된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지, 그러다가 조금 벗어납니다만은 전 세계에서 한국의 대통령만큼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을 가진 지도자는 없습니다. 미국도 어디 나라도 그런 나라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5년 하고 나면 반드시 엄청난 범죄가 집단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권력에는 단맛에는 항상 파리가 달라들게 돼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 권력이 한들에 모여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데, 저는 제가 그걸 지금 논하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강한 대통령을 뽑는 과정에서 정책은 없고, 지금 이야기하는 우리의 앞으로 미래에 대한 이런 건 없고, 그것은 무슨 뭐 범죄 수사대 같은 뭐 이런 대통령 경선을 하는 거는 참 한심합니다만은, 이것 또한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앞으로 투표를 할 때 다 감안해가면서 뽑아야 되고, 결국 나라의 정치의 수준은 우리 국민들의 수준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모두에 말하는 이 소셜 캐피탈, 이런 오늘과 같은 이런 이 사회적 자본이 많이 축적이 되면은 그 수준도 같이 올라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 실망감이 커지고 어떻게 국민적 합의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 이제 실망감하고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남북한 문제나 통일 문제, 이건요 우리 국민들은 처음부터 가슴으로 봅니다. 가슴. 그죠? 가슴으로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 정책을 실제로 이뤄나가고 하는, 저는 국제적으로 나가기 전에 한반도 내부에서도 남쪽의 지도자나 북쪽의 지도자나 다 언론 보면 가슴으로 가는 것 같지만 다 자기들의 정권에 대한 계산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죠? 정권에 대한 계산 없이 이걸 하질 않습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이 문제를 보는 거는 굉장히 계산적으로 냉정하게 봐야지, 가슴으로 뭐 이렇게 하는 그거는 안 됩니다. 2018년에 판문점에서 만나갖고 그 해에는 말이죠, 얼마나 했냐면은 오죽했으면은 이 장안의 냉면집에 여름에 어떻게 평양 냉면을 많이, 장안의 냉면집에 냉면 한 그릇 먹으려면 줄을 몇 시간씩 서야 되고 이런 사정이 되는 참 엄청난 한국적 현상인데, 이거는 우리가 보는 그 가슴을 가지고 이 문제를 보는 거는 열망은 필요해요. 의지는 뜨겁지만은 판단은 냉정해야 됩니다. 북한이 2018년에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의 자기 주도 유훈이라고 그랬을 때 한반도 비핵화를 이야기했어요. 한반도 비핵화는 우리가 말하는 북한 핵 포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남쪽에 있는 핵우산 걷어내고 우리 있는 핵우산도 걷어내자, 그게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한반도 비핵화는 이 선대 김일성 위원장의 유훈이다 그러니까, 야, 북한이 이제 핵 포기하겠다 그런다. 이렇게 점프해가지고 되는 이런 유치원생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전부 다 환호했습니다. 그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제가 그때 신문에, 한국인입니다만 특정하자면 신문에 내가 한 2번 기고를 했어요. 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게 이런 건데 그걸 왜 이렇게 해석을 하느냐. 그거 다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알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이거 뭐 왜 그 뭐 안 될 거라고 생각하냐, 이러는 거. 안 될 거라고. 가슴이 되는데, 내 가슴이.
아니, 이 세상이 가슴으로 돌아갑니까? 머리로 돌아가지? 그죠? 그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내 가슴은 뛰는데 왜 니는 찹찹하게 그렇게 차분하게 깔아앉아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냐. 안 된다고 대들고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가 뭔지 정의만 내렸으면 아무 이런 실망감이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때부터 훨씬 더 차분하고. 근데 왜 제가 그러면 그런 걸 해서 안 되느냐. 이게요. 남북 관계도 똑같습니다. 이 남북 관계의 경우가 더 난 상처는 더 낫기 어렵습니다. 우리 상처가 날 때 딱지 앉았을 때 이거 딱 앉아갖고 없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떠내야지. 그거 좀 까들다고 중간에 뜯어내고 나면 그 고름이 생기고 더 나잖아요. 그 남북 관계는 계속 이렇게 생겼다가 덧나는 이런 현상인데 지금 이제 본론은 국민적 합의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국민적 합의라는 게 어디 구름 위에 뭐 국민의 생각을 구름으로 띄워서 거기에서 뭐 모여가지고 비를 만들어내면 그게 국민적 합의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런데 이거는 정치는 그렇게 나라에는 그렇게는 되지는 않기 때문에 국회에 갔은 데서도 뭐 여야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야 협치를 하자, 뭐 통일에 대해서 국민을 얻어내자 이러는데요. 우리가 지금 남북한 문제만큼 또 정쟁화되는 게 없어요. 이게 무슨 빨갱이다, 뭐다, 뭐 유화론자다, 뭐 어쩌다 싸우고 이러는데 국회 같은 데서 이게 합치가 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이 선거 대통령, 아까 말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민들이 이런 거에 가장 중도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중도적 입장에서 그런 좀 생각을 모을 의지가 있어 보이는 그런 이제 후보를 선택하도록 할 때 가능하고, 그거 하기 전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토론 과정에서 대통령 선출 토론 과정에서 그 생각들이 그냥 애매하게요. 아, 북한 핵 문제는 평화적으로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뭐 단계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된다. 순원론적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마나 그만인 이야기. 예? 하나마나 한 그만한 이야기 이런 게 아니고 좀 구체성 있게 이게 나오고 생각이 구체적으로 노출이 돼야죠. 노출이 되는 이런 그 토론 과정을 겪어서 거기에 맞는 대통령을 뽑을 수 있으면은 좋겠다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집니다. 좋은 포인트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북한에서 북한 주민들이 특히 젊은 세대들이 이 외부의 문화에 자꾸 이렇게 하면 접하게 되면은 사실 북한의 체제라는 것은 경쟁력이 없잖아요. 인간은 born to be free. 인간은 자유로우려고 태어난 겁니다. 태생적으로 자유로운 겁니다. 근데 그 자유를 억압을 해놓은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거를 자꾸 자유로 확산되면 이제 그렇게 바람직한 거고, 사실 햇볕 정책이라는 거에 뭐 여러 가지 햇볕 정책이 여러 가지 함의가 있지만은 이 햇볕 정책도 이게 남쪽에 이게 문화가 계속 이렇게 들어가고 하면은 북한도 그렇게 차가운 데서 녹아서 있을 되지 않겠냐는 그런 선의가 작용을 한 거죠. 그런데 북한도 처음에는 당장 필요하다고 싶지만은 좀 하다 보니까 이제 무슨 이야기, 그 소위 이제 모기장 이론 아닙니까? 모기장. 바깥으로부터 이 공기는 들어오되 돈이나 뭐 이런 건 들어오되 모기는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정치적인 political pollution, 그죠? 정치 오염. 이런 걸 안 되게 하자는 게 이제 북한 위정자의 생각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남쪽이 뭐 돈을 좀 들이더라도, 그죠? 돈을 좀 들이더라도 남쪽의 생각이나 유입이나 문화 교류나 접촉이나 이런 게 전 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는데, 요는 북한이 그 모기장을 굉장히 강하게 치고, 그죠? 지금 요새는 저것도 잘 안 되는 거 알죠? 북쪽에서 중국으로 넘어오는 탈북자 이것도 지금 굉장히 통제가 돼가 안 되는 거 알죠? 이거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지금 하나는 우리는 지금 뭐 다 풀리면은 북한이 남북 교류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할 것이라고 기대는 하겠습니다만은 내가 김정은의 입장이고 북한의 엘리트 입장이라면은 남북 교류가 그렇게 환영스럽겠어요? 남북 교류가 열리면은 이게 훨씬 여기 달콤하고 맛있는 음식이 쫙 있는데, 그죠? 사람들이 거기 모이지 그 맛있는 음식이 모이겠어요? 그럼 북한의 정권 자체가 흔들리는 게 당연히 되는데 북한은 그걸 끝까지 통제를 할 겁니다. 그 현상은
지금 말이죠. 세계 경제 이렇게 많은 무역을 하고 있는 중국도 지금 당장 생기고 있잖아요. 시진핑 요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죠? 시진핑이 다 다시 통제하고 시작하잖아요. 그죠? 뭐 한류 이건 문제가 아니고 중국 내에서 여러 가지 그만큼 중국 공산당 일당 체제에 위협이 되니까 하는 건데 북한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금 좋은 포인트고 우리는 방향은 그렇게 통제를 모기장을 친다 하더라도 방향은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죠. 저는 저도요. 아까 말씀드린 저도 이 외교관을 시작한 게 이 통일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제가 학교를 대학 2학년을 아까 제가 소개할 때 제가 이 동문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때 읽었던 괴테의 파우스트를 대학 군대 가기 전에 한번 읽어본 거를 지금 얼마 전에 한 2년 전에 다시 읽었더니 또 똑같은 책이 전혀 다르더라고요.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다가 군대에 가서 이 군에 갔다 가서 보니까 세상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뭐 이렇게 공부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군대에 가서 뭐 이렇게 아주 그냥 전혀 다른 생활을 하는데 왜 이렇게 내가 군에 와 있냐 고민하다가 나 국가의 분단이다. 분단의 문제 고민하다가 외교관이 되고 그러니까 자 이거 내가 우리 나라의 통일 여기에 내가 조금이라도 한번 내 인생에 한번 그걸 걸어보자 이렇게 하다가 통일에 대한 굉장한 나름대로의 정말 아까 뜨거운 가슴 이런 걸로 하고 저는 외교관 생활을 하면서도요. 통일 문제에 관련된 기회가 있으면은 제가 외교관 생활을 할 때는 해외에 나가면은 달러 봉급을 받아서 국내보다 먹고 살기가 좀 나았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남북 관계라든지 대미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부서에 손을 들어가지고 남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이제 제가 이 장관을 그만두고 지금 한 13년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상황이 되면서 통일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막 설계를 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목포로 가는데 뭐 서해 고속도로를 어떻게 타고 뭐 몇 번 갈아도 국도를 어떻게 타고 이렇게 해서 내비게이션을 짜서 도달하는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그런 판단에 도달했습니다. 남과 북이 어떻게 해서든지 싸우지 않고 싸우지 않는다는 거는요 양보만 한다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상대방이 덤비지 못할 것만큼 내 사쇠가 힘이 강해야 싸움이 안 생기는 겁니다. 부드럽게 한다고 싸움이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내가 이 강력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서 남북 관계에 어떤 형태든지 그런 형태로 공존을 해 가다가 오랫동안 살다가 보면은 결과적으로 통일에 도달할 수 있는 환경과 시기가 올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언제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공존의 방법에 대해서 하는데 어떻게 제가 아까 결론적으로 공존을 하는데 좀 당당하게 공존하냐, 좀 더 안전하게 공존하냐, 그죠? 아니면 불안한 평화 속에서 공존하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좋은 거는 당당하게 공존하는데 그 당당해지려고 그러니까 상당히 다른 좀 대가도 치러야 되니까 지금보다는 최소한 더 좀 우리가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안전한 공존, 소위 불안한 행복, 불안한 평화가 아니라 더 좀 안전하고 단단한 그런 평화 속에서 공존하는 길을 찾아가다가 어느 날 통일의 기회가 오면은 그때 통일이 되는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